영수가, 이거 영수증이야. 오늘 축하 식사 비용 반반씩 내자. 28년 교직 생활을 마친 퇴임식 당일 다른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을 때 남편이 내민 건 계산기로 찍어낸 더치페이 영수증이었습니다. 식사비 10만 원에서 내 몫은 5만 원이야. 그 순간 아내는 미리 준비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28년 동안의 가사 노동비예요. 청소, 빨래, 요리, 재산 관리까지 모두 계산했어요. 우리의 계약은 오늘로 끝이에요. 결혼 반지를 테이블에 던진 그 여인의 선택이 계산적인 남편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년퇴임식이 열린 초등학교 강당은 축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28년간 교직 생활을 마친 김영숙은 무대 위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영숙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영숙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동료들의 따뜻한 인사가 이어졌지만 영숙의 시선은 강당 뒤편에 서 있는 남편 박상철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철은 다른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과 달리 손에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영숙이 상철에게 다가가자 상철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거 영수증이야. 오늘 축하 식사 비용 반반씩 내자. 영숙이 멍하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식당 영수증과 함께 계산기로 찍어낸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비 10만 원에서 내 몫은 5만 원이야. 차비도 반반씩 하고. 영숙이 고개를 들어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결혼식 날부터 시작된 더치페이가 퇴임식 당일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상철은 거실 테이블에 계산기를 놓고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차를 우려 나오자 상철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퇴직금 얼마야? 왜? 부부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금 갚는 데 써야지.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 상철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퇴직금에서 대출 상환하고 남은 돈은 적금으로 넣어두자. 이자율 좋은 대로. 영숙이 찻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부부가 같이 쓸 돈인데. 상철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영숙의 퇴직금을 이미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킨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영숙이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가사 노동 경제적 가치 산출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상철이 서류를 집어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년 동안의 가사 노동비예요. 청소, 빨래, 요리, 육아, 재산 관리까지 모두 계산했어요. 부부가 무슨 노동계약이냐? 상철이 서류를 구기려 하자 영숙이 재빨리 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더치페이 원칙이에요. 영숙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곳에는 영숙이 28년간 꼼꼼히 기록한 생활비 출납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관리하면서 당신이 몰래 빼돌린 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숙이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오늘로 끝이에요.
영수가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28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거든요. 영숙이 일어서며 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일은 누가 해? 밥은 누가 하고? 당신이 하세요. 더치페이 원칙대로요. 영숙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멍하니 앉아서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영숙은 미리 연락해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상철은 안방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고 영숙은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8년간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고 난 후 영숙은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8시 상철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영수가 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철이 영숙의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아. 상철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영숙을 찾았지만 영숙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상철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의 서류들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나간 건가? 상철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영숙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철의 집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는 쌓여 있고 냉장고 안 음식들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라면을 끓이려다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철은 깨달았습니다. 영숙이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28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상이 영숙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영숙이 친정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 상철은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봉투를 건네받으며 물었습니다. 급한 서류인가요? 응, 아주 급해. 상철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친정집에서 영숙은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숙의 그릇에 나물을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엄마, 저 괜찮아요. 28년 만에 집에 돌아온 딸이 괜찮을 리 있나? 우체부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어머니가 나가서 내용 증명을 받아왔습니다. 영숙아, 내 앞으로 온 우편이야. 영숙이 봉투를 뜯어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에는 부부 공동명의 적금 해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혜진아? 영숙 언니, 안녕하세요. 강혜진은 영숙의 고향 후배이자 과거 제자였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만날 수 있어? 1시간 후 혜진의 법률사무소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이 내용 증명을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겁주기용이에요. 다행이네. 하지만 앞으로 더 치졸한 방법들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그 무렵 상철은 영숙이 다니던 도예 공방 앞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공방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 상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철이 익명으로 영숙의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이 이상한 남자와 자주 만난다더라. 퇴임하자마자 바로 불륜이라니. 공방 안에서 전직 형사였던 회원이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 경험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남편분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럼 증거를 남겨두세요. 차량 번호, 시간, 장소까지 꼼꼼하게. 전직 형사가 작은 수첩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접근금지 신청할 때 도움이 돼요. 영숙이 수첩을 받아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이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아빠야. 네, 아버지. 내 엄마가 지금 완전히 미쳤어. 이혼 후에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나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민우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틀린 말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나는 28년 동안 더치페이 원칙을 지켰어. 그 더치페이 원칙대로라면 이제 집안일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하셔야죠. 민우야, 네가 왜 이래? 나는 내 아빠야. 아버지가 28년 동안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도 다 봤거든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철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상철은 가사 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급이 얼마죠? 시간당 2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15,000원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가로만 해드려요. 상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치 가사노동비라. 이 돈이면 도우미를 몇 년 쓸 수 있는데. 하지만 도우미가 와서 청소를 마치고 나자 상철은 깨달았습니다. 영숙이 했던 일이 단순한 청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무렵 영숙은 고향 시장을 돌아다니며 빈 점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영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이 아니야? 언제 왔어? 회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오, 뭔 사업인데? 반찬 가게요. 제가 28년 동안 요리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상인회장이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데? 여기 빈 점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볼래? 영숙이 눈을 반짝이며 따라갔습니다. 한편 상철은 점점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철이 확성기를 들고 영숙의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영숙, 나와.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부도덕한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상철을 노려봤습니다. 박상철, 당장 여기서 꺼져. 어머니, 영숙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나와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내 딸한테 해명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때 혜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혜진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요? 주거침입과 소음공에 신고합니다. 혜진이 상철에게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철 씨, 지금 하시는 행동이 얼마나 불법적인지 아세요? 누구야 너? 김영숙 씨의 법정 대리인 강혜진 변호사입니다. 상철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상철은 경찰관의 제지를 받으며 물러났습니다. 혜진이 경찰관에게 상철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저희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어요. 경찰관이 상철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상철이 떠나고 난 후 영숙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걱정은 무슨. 네가 2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혜진이 영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 사람이 언니를 찾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편애 때문이에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영숙은 상철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친정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8년치 가계부와 각종 증명서들이 상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낡은 파일 하나를 열자 잊고 있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영숙이 중얼거리며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숙이 대신 정리했던 재산관리 서류들이었습니다. 문서 속에는 시어머니의 원본 통장과 함께 상철이 작성한 차명 계좌 이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이 사람이 어머니 돈을. 영숙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상철이 시어머니의 상속 재산을 자신의 개인 투자 계좌로 몰래 빼돌린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동안 상철이 어머니 빚 갚느라 힘들다며 생활비를 아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영숙이 급히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큰일 났어.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무슨 증거요? 상철이가 시어머니 재산을 횡령한 증거. 서류가 다 남아있어. 혜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1시간 후 혜진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검토했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은닉 재산 형성이네요. 횡령죄로도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이제 저 사람이 꼼짝 못해요. 혜진이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철 씨? 강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왜 나한테 전화해? 부인분 퇴직연금 서류 서명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세요. 영숙이도 올 거야? 네, 함께 오실 예정입니다. 상철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갈게. 혜진이 전화를 끊으며 영숙에게 윙크했습니다. 내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상철이 혜진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상철이 접수 창구에서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언제 와? 곧 오실 거예요. 먼저 회의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상철이 회의실에 들어가 앉자 혜진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철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지? 영숙이는 어디 있어? 박상철 씨, 서명 전에 확인하실 서류가 있어요. 혜진이 파일을 열어 상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재산 횡령 증거 서류입니다. 상철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횡령이라니. 나는 더치페이 원칙을 지켰을 뿐이야. 그 원칙이 당신 이익 앞에서만 지켜졌다는 게 문제죠. 혜진이 냉정하게 말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 상속 재산 3천만 원이 당신 개인 계좌로 들어간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빚 갚는다며 부인분께 생활비 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하신 거 맞죠? 증거가 어디 있는데? 혜진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여기 증권계좌 개설일과 입금일이 똑같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상철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박상철 씨, 은닉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게다가 횡령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상철이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단해요. 이혼에 합의하시고 은닉 재산 대부분을 부인분께 분할해 주세요. 대부분이라니? 그럼 내가 뭘로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28년 동안 부인분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상철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어차피 선택권이 없잖아. 혜진이 미리 준비해둔 조정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고소는 취하해 드릴게요.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상철이 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숙이 어디 있어? 보고 싶어. 부인분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상철이 고개를 떨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상철의 발걸음은 무겁고 처량했습니다. 그 시각 영숙은 고양시장에서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아, 정말 축하해. 좋은 가게 되겠어. 고맙습니다. 새 시작이네요. 영숙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8년 만에 진정으로 자신의 것을 갖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혜진이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자유해요. 고마워,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언니가 28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전 도움만 드렸을 뿐이에요. 영숙이 전화를 끊고 새로 계약한 가게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이 열쇠는 영숙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영숙이 고향 시장 안 낡은 점포 앞에서 열쇠를 돌렸습니다. 녹슨 셔터가 끼익 소리를 내며 올라갔고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와, 정말 오래된 곳이네. 영숙이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바닥은 얼룩투성이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영숙아, 혼자서 어떻게 다 할 거야? 시장 상인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다음 날 영숙의 고향 친구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목공소에서 일했던 김순자 아주머니가 연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숙아, 벽지부터 뜯어내자. 순자 언니 고마워요. 여러 명이 힘을 합쳐 하루 종일 청소하고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이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사다 줬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영숙아, 이 가게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영숙이의 정갈한 식탁으로 정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반찬 레시피를 점검했습니다. 어머니가 영숙이 만든 무말랭이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맛이야. 역시 28년 경력은 다르구나. 엄마 발효 시간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요? 그래, 그럼 더 깊은 맛이 날 거야. 모녀가 함께 레시피를 완성해가는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한편 상철은 영숙의 가게 준비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서 경쟁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반찬 가게를 연다는데 위생이 엉망이더라고요. 정말요? 신고해야겠네요. 상철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사업자 등록 전부터 철저한 방역과 위생 관리를 해왔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점검하러 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문제 없습니다. 영숙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영숙의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네. 우리 상인회 이사로 추천하고 싶어. 정말요? 고맙습니다. 젊은 피가 들어와야 시장이 살아나거든. 영숙은 지역 농가와 직거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유기농 농장 사장이 영숙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믿고 맡겨드릴게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유기농 반찬이라니 요즘 딱 필요한 거네요. 개점을 일주일 앞두고 영숙은 지역 맘카페에서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영숙의 반찬을 맛보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담근 맛이에요. 미리 주문할 수 있나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에 개점해요. 시식 행사가 끝나자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 무렵 상철은 혼자서 김치를 담그려다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양배추 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고춧가루는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상철이 한숨을 내쉬며 결국 배달 앱을 켰습니다. 또 배달 음식이네. 상철의 얼굴에는 비참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가게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든든해. 엄마의 새 출발, 저도 응원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겼습니다. 개점 전날 밤 영숙은 어머니와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친구들이 축배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이의 대박을 위해. 그때 영숙의 휴대폰에 상철의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영숙이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시작이야. 영숙이 가게 열쇠를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영숙이의 정갈한 식탁이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엄마. 행복하게 살 거예요. 영숙의 얼굴에는 28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오롯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숙이의 정갈한 식탁 개점 첫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첫 번째 손님이 김치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 맛 정말 집에서 담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비법이거든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회사원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원산지까지 다 적혀 있네? 요즘 이런 곳 없는데. 믿고 드실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요. 영숙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 영숙은 하루 매출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많은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주문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엄마.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영숙은 고향 친구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김순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도 이제 사장님 밑에서 일하네. 언니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뭔 소리야? 내 실력이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영숙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편 상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관리비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할 거니까. 다음 달까지 납부 안 되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떨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는 온갖 청구서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철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매물로 내놨는데 연락 오는 사람 없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상철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각 영숙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승인됐습니다. 신용등급도 우수하시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들 민우가 가게에 찾아와 온라인 쇼핑몰을 점검했습니다. 엄마, 온라인 주문이 하루에 100건씩 들어와요. 정말? 벌써? 프리미엄 밀키트 상품이 특히 인기예요. 민우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회사 휴직하고 엄마 일 도와드릴까요? 민우야, 정말? 영숙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영숙의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취재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퇴임 후 홀로서기 성공 사례로 취재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관심 가져주시네요. 평범하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성공 스토리거든요. 기자가 영숙을 인터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드립니다. 제품 납품 계약하고 싶어요. 영숙이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편 상철은 TV에서 영숙의 인터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영숙은 밝게 웃으며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거짓말쟁이. 하지만 곧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쌓인 라면, 그릇과 더러워진 옷가지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56번째 생일날 가게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생일 축하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엄마 고마워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생일 축가를 불렀습니다. 영숙이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민우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그 순간 영숙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철이라는 이름조차 기억에서 지우고 오직 영숙이의 식탁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2층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영숙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랜차이즈 1호점 오픈 계획과 신메뉴 개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프랜차이즈 1호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민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영숙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해? 뇌졸중이래요. 오른쪽 몸을 못 움직이신대. 영숙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 지금 갈게.
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상철의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나타나자 상철의 형 박상수가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상철이가 많이 아파. 어떤 상태인가요? 상철의 누나 박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말도 잘 못하고 오른쪽을 전혀 못 써. 스트레스 때문이래. 이혼하고 혼자 지내면서 너무 힘들어했나 봐. 상수가 영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중환자실 창문으로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철은 반쪽 얼굴이 마비되어 말라 보였습니다. 영희가 영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가족이잖아. 와서 간병해야지. 저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이혼해도 정이 있는 거 아니야?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재산 60%나 가져갔으니까 그 돈으로 치료비 되는 게 맞잖아. 영숙이 차가운 시선으로 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재산은 제가 28년 동안 벌어들인 몫입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인데.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혜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영숙 옆에 서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변호사님이시군요. 상철이 아픈데 영숙이가 간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수가 불만을 토했습니다. 혜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한 부부에게는 간병 의무가 없습니다. 법은 그렇다 쳐도 인정으로 따지면 28년 동안 무급으로 일한 제 의뢰인이 더 억울하죠. 혜진의 말에 상철의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상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할 거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최소 6개월은 봐야겠어요. 장기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수가 영숙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요양원비가 얼만지 알아? 한 달에 300만 원씩은 나가. 그건 상철 씨 재산으로 해결하세요. 상철이한테 무슨 돈이 남아있어? 이혼하면서 다 내줬는데.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박상철 씨 명의 아파트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걸 현금화하면 요양비는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게 없어지잖아. 상수가 소리쳤습니다. 간병도 안 하시면서 상속은 받으시려고요? 혜진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영숙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이 영숙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아. 네. 미안해. 나 좀 돌봐줘. 상철이 어눌한 발음으로 애원했습니다. 영숙이 상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더치페이 원칙대로 당신 불행은 당신 몫이에요. 제발.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영숙이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희가 영숙을 붙잡았습니다. 영숙아, 정말 매정하게 굴 거야? 매정한 건 당신 오빠예요. 28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숙이 영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 간병은 가족들이 책임지세요. 상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몰인정한 년이. 혜진이 상수 앞을 막으며 경고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영숙과 혜진이 병원을 나서자 영희가 따라와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영숙아, 상철이가 정말 불쌍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어요. 영숙이 차에 오르며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상철 씨 재산으로 요양원 계약하는 일 부탁해. 네, 언니.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연락받지 않도록 해줘. 당연하죠. 차가 출발하자 영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28년 만에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의 가게에서 온 연락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문이 밀려서 야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가게로 가자. 일이 많이 밀렸어. 네, 언니. 영숙의 새로운 인생에는 더 이상 상철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혜진이 법원에 상철의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영숙이 법원 계단에서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잘 접수됐어? 네, 언니. 이제 상철 씨 재산 관리는 법원 지정 후견인이 맡게 돼요. 다행이네. 영숙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상철의 형제들이 혜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상수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을 왜 했어요? 환자분 재산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속받을 것도 없어지고 직접 간병하시면 상속권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상수가 불평했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간병 책임 없이 상속만 받으려 하시면 법원에서 상속권 제한 결정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혜진의 단호한 말에 형제들이 당황했습니다. 상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거 동의할게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최고급 요양원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원장이 시설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1:1 간병과 전문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300만 원입니다. 식사와 간병비 모두 포함이에요. 영숙이 시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철이 요양원으로 이송되는 날, 영숙이 상철의 개인 용품을 챙겨왔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상철이 좋아했던 책 몇 권이었습니다. 상철이 휠체어에 앉아 영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이게 마지막이에요.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보러 와줄 거야? 아니요.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예요.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영숙이 요양원 원무과에서 자동이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무과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매월 25일에 환자분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혹시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럼 가족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영숙이 서류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한 달 후 영숙은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 독거노인 반찬 기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대단해. 성공하고 나서도 이웃 생각하고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니. 역시 사람은 인품이야.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할머니들께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드릴 거예요. 영숙의 기부 활동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지역 주민들이 영숙을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 상철은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간병사가 상철에게 식사를 권했습니다.
환자분, 식사 시간이에요. 배고프지 않아. 그래도 드셔야 건강해지시죠. 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중년 여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퇴임 후에 새 시작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영숙의 단호한 대답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가 프랜차이즈 1호점 오픈 준비를 마치고 영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엄마, 1호점 계약 완료됐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저도 정식으로 엄마 사업 파트너예요. 민우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든든하다 정말. 영숙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혜진이 전화로 상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언니, 상철 씨 건강은 조금 나아졌대요. 하지만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 그것도 본인이 감당할 몫이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강해졌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제정신 찾은 거야.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유롭구나.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김영숙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가게 사무실에서 민우와 함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럼 엄마는 좀 쉬어도 되겠네. 당연하죠. 프랜차이즈 5호점까지 다 안정됐거든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영숙이 보고서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엄마가 기초를 잘 닦아놨으니까요. 영숙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남미 안데스 산맥 트레킹. 예전부터 꿈꿔왔던 거야. 민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에요. 마음껏 다녀오세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응원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인천공항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저도 자유로운 여행자예요. 영숙이 가방을 둘러매며 웃었습니다. 페루 리마에 도착한 영숙은 안데스 트레킹 코스에 합류했습니다. 가이드가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혼자 여행이세요? 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요. 대단하시네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트레킹 첫날, 영숙은 높은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와 온몸을 정화시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렵 상철이 요양원에서 혜진의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혜진이 편지를 받아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에는 치료비가 떨어져 간다. 영숙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영숙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상철 씨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무슨 내용이야? 돈 달라는 거예요. 치료비 떨어진다고.
산 중턱 작은 마을에서 전화를 받은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지 태워버려. 정말요? 응.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 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트레킹 3일째, 영숙은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현지인 사진작가 카를로스를 만났습니다. 카를로스가 영숙의 트레킹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 보이시네요. 감사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이거든요. 혼자 여행하는 여성을 보면 항상 존경스러워요. 카를로스가 영숙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럴까요? 영숙이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영숙의 환한 미소가 담겼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저예요?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사진 속 영숙은 28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철은 요양원에서 인터넷으로 영숙의 여행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영숙의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화면 속 영숙은 밝고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행복할 수가. 간병사가 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무과에서 상철의 형제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 비용이 다음 달이면 떨어집니다. 상수가 전화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분들이 부담하셔야죠. 우리는 돈이 없는데. 상수가 난처해했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한테 다시 부탁해볼까? 그 여자가 들어줄 것 같아?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해했습니다. 3주 후 영숙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민우가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완전히 새로워진 기분이야.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어머니께 여행 선물을 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데스 전통 직물이에요. 고마워라. 그런데 여행하면서 뭔 생각했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했어요. 좋은 결론 나왔어? 어머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책을 써보려고요. 책? 제 경험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고 싶어요. 영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지역 여성회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중년 여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더치페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한 청중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8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죠. 영숙의 대답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여성들이 영숙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새 시작하고 싶어요.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숙이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서재에서 자서전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나의 28년 더치페이 결혼은 실패한 가족 기업이었다. 영숙이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상철의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가져다 준 것이었지만 영숙은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편지를 들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편지를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편지가 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마지막 짐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민우가 거실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뭘 태우신 거예요? 과거야. 이제 앞만 보고 살 거야. 좋은 결정이에요. 민우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영숙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라. 네, 엄마. 엄마가 보여주신 것처럼 주체적으로 살겠어요. 몇 달 후 영숙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 도면을 펼쳐놓고 검토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겠는데?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또 새로운 도전이구나? 네, 엄마. 여성들이 독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어머니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년 후 영숙은 인천공항에서 새로운 여행을 위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영숙이 여권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권 표지에는 대한민국 김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영숙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이 게이트를 통과하며 뒤돌아봤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영숙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의 28년 더치페이 결혼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산기를 든 남편 앞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청구서를 내민 영숙.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단순한 이혼이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영숙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법적 증거부터 경제적 독립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상철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영숙의 단호함이었습니다. 더치페이 원칙대로 당신 불행은 당신 몫이라는 말처럼 자신이 세운 경계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제 영숙은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자유로운 여행가로,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든든한 멘토로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계산에 맞춰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영숙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